안녕하십니까? 허피스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 경제가 잘 되려면. 우선 제가 경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제는 항상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이라는 것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가 혹은 줄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이 환경에서, 즉 4차 산업혁명 이런 환경에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고용도 계속 늘어난다 혹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거에 경제 성장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고용도 늘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잠깐 회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 행복이 달성되고 있지는 않죠. 자,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타깝지만 이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우리 기대받는 문재인 정부, 또 익숙한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그러한 경제개혁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항상 있죠. 이걸 또 두려워합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못하고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개혁정책을 실행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실망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죠.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은 먼저 대책을 잘 세워놓고 실행해야 되는데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거꾸로 이걸 먼저 하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죠. 또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강력한 계획을 실시해야 되지만 그걸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지금 보수 언론과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항상 어렵죠.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익숙하게 보수 야당과 언론은 민주정권의 개혁 정책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그래서 정권은 그럼 또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기 때문에 재벌한테 타협하는 손을 내밀게 되죠. 삼성 이재용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초기에 개혁을 추진하던 그러한 인사들은 짐을 싸고 떠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늘 있었던 관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러한 패러다임, 즉 앞으로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어떤 그 고정된 정체된 패러다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권력은 교체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많이 봐왔죠.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바로 노무현 정부가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도 규제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 또 원격 의료 민영화 이런 걸 허용을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자를 대거 유치해서 인프라 건설을 하겠다.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이명박 시대 그런 공구리 사업 아닙니까? 토목 사업. 이것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급상승해서 민심이 악화됐죠.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로 연간 2%밖에 안 내지만 또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그러한 토지는 그 2%는커녕 2%의 7분의 1에 불과한 그런 토지 보유세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정책이 그럼 안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청와대나 부동산 관련 그런 정부의 기관, 부처 이런 데서 고급 공직자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의 그 소위 말하는 강남 등의 주요한 지역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무려 48%가 다주택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공직자들한테는 마치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지경이죠.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가슴 부풀게 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정권 왜 안 됐냐 하는 거죠. 2003년도에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겠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순적인 구호죠. 그런데 이마저 버리고 완전히 기득권 세력과 화해하면서 재벌 위주 정책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ILO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 상식적인 기준 아닙니까? 노동기본권,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런 걸 포기하고 화물연대나 철도노조 파업을 무력 진압했습니다. 노무현 때 얘기입니다. 또 부동산 개발 정책으로 바꿨죠. 또 분양원가 공개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분양원가 공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정권은 강력하게 추진은 못하고 있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개혁 과제가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첫 단계는 그 소수가 아니죠, 사실은. 개별 다니는 소수지만 그게 합치면 다수인데 그러한 그 소외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체계가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의 대표는 권역별 연동 비례대표제 하자 이렇게 약간 변형된 이러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타당한 걸까요? 네. 이런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모든 분야의 개혁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순수한 독일식 연동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특히 여당의 대표가 이걸 뭔가 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주장하고 있죠. 이거 과감한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이 부진한 원인이 뭘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잡고 앞서가도 그 장관들이나 관료들 이러한 집단이 따라주지는 않고 밑에서 오히려 흔들어 버리면 항상 그랬죠?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 혼자 강력하게 해야 조금 움직이는 척하고 관료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 그나마 개혁성을 약간은 가진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야당과 연대해서 이러한 개혁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정권 초기부터 그러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연대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기 싫고 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 개혁성을 약간이라도 가진 그런 여당과는 연대해서 빨리빨리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은 대중들이 피로해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개혁 세력에 대한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압박만 하면 독재한다고 또 반발이 심해져. 또 너무 그냥 부드럽게 협상 타협만 하면은 기어오르지 않습니까? 야당. 네. 그래서 이걸 적절한 수준으로 동시에 구사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그러한 어두운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심지어 협박, 납치까지 하면서 꼭 필요한 노예 해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고비에서는 도덕성 뭐 이런 거를 약간 훼손하더라도 뭔가 추진력, 결단력, 돌파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이러한 링컨처럼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돌파하는 그런 파워, 이거 좀 아쉽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죠. 네,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링컨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했죠. 이게 바로 링컨입니다. 영화의 장면입니다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회를 포착하면은 링컨은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서 해결을 빨리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되풀이되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 개혁을 왜 실패했을까요? 4대 개혁 목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같으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그 당시 야당과, 결집해서, 연대해서, 개혁 주체로 삼아서 빨리 법률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오히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기존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그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는, 즉 반대파는 기가 살고, 또 그러니까 이 여당 정부에서는 우리가 힘든데 노동운동이 우리 정부 여당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양보하라, 이렇게 또 압력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치 지형이, 환경이 우경화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 기존에 계속되고 있는 이 압박적인 그러한 이 착취 구조,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하고 또 새로운 민주정권이 내세우는 개혁,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흔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미사여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렵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정권이 권력을 잡는 경우는 더 드물죠. 좀 독재 우파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면 민주정권이 오랜만에 모처럼 정권을 잡으면은 확실하게 한 가지 노선을 밀고 나가줘야 역사가 진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취 구조와 개혁,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 중에서도 경제정책의 난항, 원인과 해결 방안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수 재벌과 땅 주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피땀 흘려 만든 사회 구성원들의 피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혁신과 공정이 됩니까? 힘이 안 나는데 화가 나는데,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주거 비용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소득도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럼 말로 하면 뭐합니까? 현실이 안 그런데, 그죠? 참고로 이재명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OECD 가입국의 국토보유세 부과 기준의 절반만 적용해도 한 해 15조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국민 5천만 명한테 토지 배당금을 기본소득의 형태로 1인당 연간 한 3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30만 원 이거 얼마 안 되는 이거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닙니다. 30만 원도요. 저소득층한테는 큰 금액이고
또 이 금액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마련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받는 국민들은 굉장히 뿌듯함, 고마움, 애국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이걸로 뭐 라면 사 먹고 소주 사 먹고 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일이나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경제 성장이나 그 고용 증대 이거는 어렵습니다. 갈수록 오히려 줄어듭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미래 시대에는 피할 수 없는 불평등과 양극화 이거 점점 심해집니다. 그대로 두면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나눠줌으로써 국민들이 각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자료 볼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매우 크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인구 밀도나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너무 큰 편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효세율은요, 한국이 0.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0.57%, 0.54%, 0.78% 무려 3배나 5배 정도 다른 나라들이 높습니다. 한국이 너무 낮다는 거죠. 세금을 안 매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래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도 없고 또 그 부동산에서 세금을 충분히 걷어들일 수가 없죠.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 보유한 데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은 바로 기본소득으로 쓸 수가 있다.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꾸 그 기계, 컴퓨터,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감성 활용하는 일자리만 남는데 이러한 일을 하려면 청년들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지금 그 구태의연한 교육 이거 가지고 그런 걸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유를 가지고 이런 걸 준비하려면 약간의 자금이라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받고 게으른 청년들이 그냥 뭐 술 먹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촉박하게 아무런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개방해서 이 자본이 투입돼서 경제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남한처럼 똑같이 양극화 이런 것이 된다면은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남북한 전체에서 국토 보유세 기본소득이 잘 실현된다면은 균형적이고 또 우리가 미래 발전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일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현재 경제가 잘 되는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소기업이 잘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럼 중소기업이 왜 잘 될까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영역, 그게 중간재죠, 중간재. 즉 부품, 소재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완성품을 만드니까요. 그러한 중간재를 계속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낮추는 그러한 노력을 중소기업들이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재벌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들을 착취합니다. 납품 원가로 착취하죠. 또 기술 약탈해 버리죠. 또 일감을 갖다가 자기 친척한테 몰아줘 버리죠. 또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 개발해서 좀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만 독점 납품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사주겠다. 전속 납품제.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착취제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가 없죠.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잘 안 되면은 고용도 증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이 프랜차이즈 가게들 문제는 많이 좀 개선되고 있죠. 덕분에. 이거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는, 협력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거. 즉,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오더를 받아서 납품을 해서 잘 되면은 비즈니스가, 그래서 좋은 이득이 나면은 그 이득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한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쉐어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거 선진국은 이미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필요한 게 뭐죠? 사회적 대타협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카카오 라이드 관련해서 택시 업계하고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측에서 양보해서 이제 조금 이제 협상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노조 측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이거가 잘 돼야지 경쟁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경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그런 덴마크나 핀란드 이런 북유럽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들은 이걸 flexicurity라고 말합니다. 이거 flexibility와 security 약자를 합친 거죠. 유연, 안정성. 유연성은 대기업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안정성은 노조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 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은 해고될 때 선진국에서는 보통 2년 이상 실업급여가 보장이 되는데 덴마크나 핀란드는 그거보다 2배인 무려 4년간이나 보장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지금 1년 아직 안 되죠. 좀 안 돼. 10개월인가 되고 있죠. 또 저소득 그룹은 해고 전 급여의 거의 90%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아직 그 절반도 안 되는 평소 급여에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대타협을 잘하면은 노사 갈등이 해소되고 그렇게 해서 단합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이런 대타협을 하려면은 노조 경우에도 대표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노조 가입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100만인데 한국노총 가입자가 200만 명. 뭐 민주노총 좀 더 있겠습니다만 합쳐봤자 이게 가입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국의 정부 핀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조 가입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노조 회원들이 많아져야 대표성이 생기고 한번 타협하면은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성이 적으면은 자꾸 그냥 그 노조 리더가 합의를 해도 정부나 사용자 측하고 이게 뭐 대표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뒤집히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노조 조직률 참고로 보면요. 우리나라 1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유럽 나라들은 67%에서 83%, 영국이나 일본도 20% 정도 수준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하기야 뭐 국제노동기구 ILO의 요구사항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노조 가입을 우리나라 정부가 독려할 수준이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반면에 또 우리 기업한테는 상속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뭐냐면요. 기업을 어쨌든 간에 기업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꿉니다. 근데 기업을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승계를 하고 싶은데 그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기업 내부의 다른 후계자한테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유능하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줄 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아주 활발하게 가업 승계가 되는데 그래서
100년, 200년 지속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참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율이 그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약 50%나 됩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상속세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OECD 평균은 약 26%입니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돈 빼돌리는 재주가 많은 대기업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승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삼성 그거 아닙니까? 삼바 얘기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거는 아예 현실적으로 상속세율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구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잘 되고 있는데 외국의 그런 특히 후진국 노동자들 들여와서 우리나라 일자리 갉아먹고 여러 가지 범죄 위험이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질 인구 출산율 이게 갈수록 낮아져서 뭐 1, 200년 있으면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외국의 인구를 데려와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 인구 유입, 그 다음에 동북 삼성 중국 쪽의 인구, 또 나아가 동남아 인구나 이러한 외국 인구도 데려와서 우리가 충분한 시장 형성, 그 다음에 인력, 노동 인력 확보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인구가 너무 적어서는 이거는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반면에 우리 보수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반기업 정서 이건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숨을 못 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반기업 정서나 규제 때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사업했다가 잘못되면은 더 이상 재기 못하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반기업적이라는 것이죠.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즉 이러다 보니까 다들 실패를 두려워해서 공무원, 부동산 이거로만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잠재 인력이 지금 사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 플레이,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보수파가 우려하는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한다, 반감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죠. 왜냐? 대기업이 불법을 하지 않습니까?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바로 이제 반기업 정서죠. 그래서 불법, 탈법, 정경유착, 기술 탈취 이것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것이 결국은 고용이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지금 수백조 원 유보해놓고 지금 투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대기업이 이러한 불법, 탈법, 정경유착, 기술 탈취를 더 이상 안 하고 부동산 투기도 안 해야 투자금이 신기술 벤처와 중소기업에 몰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고용도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됐다고 치자는 거죠. 중소벤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는 좀 이따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즉 처음부터 말씀드린 경제 성장 활성화의 주축, 중소기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간재를 잘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바로 경제 생태계, 즉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그 문 대통령이 지역 경제인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화 이런 거 하겠다. 그 다음에 규제는 철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인프라를 더 만들고 또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규제를 해제하면은 지역의 경제가 잘 될까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지역 경제가 불황이고 어려운 이유는 인프라나 스마트 공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규제 때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돈이 안 돕니까? 막대한 돈을 대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투자도 안 하고, 또 그 자금을 또 상당히 가진 금융권도 중소기업들에 풀지 않죠, 잘. 네. 그 중소기업들과 상생 차원의 분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독점 대기업들이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다른 묘안을 찾아도 중소기업 경제, 나아가서는 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기업 주도의 수출 중심 경제, 이것만을 그냥 거의 뭐 일방적으로 고수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숫자, 그 다음에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려웠죠. 또 내수시장이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은 다들 기업 도시, 인프라, 대기업 유치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시장 만능, 시장에 무조건 맡겨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뭐 시민단체도 그냥 조용히 해라. 이런 시장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이익 만능주의, 돈만 벌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안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바로 이익 만능 아닙니까? 이러한 그 사고방식, 이러한 경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순환이 잘 되는 지역 순환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와 재벌들에 독점되고 대기업들에 과점된 그러한 황폐화된 경제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성하는 거 이제 방법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그 케임브리지의 장하준 교수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그 장하준 교수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해왔던 대기업들이 많이 했던 그러한 반도체니 자동차니 화학, 중화학, 기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산업 변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것을 기업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즉 뭡니까? 정부도 나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또 다른 분도 최근에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한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왜냐? 우리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IMF 위기 직전에 이러한 그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투자가 엉망이 되고 특히 삼성이 할 수도 없는 하지도 못할 그러한 자동차 산업을 갖다가 해먹으려고 말이죠. 대우를 일부러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기업들, 독점 자본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이게 자원이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낭비가 되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또 다른 경제 변혁기에는 정부가 IMF 때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리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산업 개발 어떤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어떤 중복이나 낭비를 없애고 그야말로 업계가 역할을 분담해서 또 연구하는 연구소 측과 대학 또 중소기업들과 이렇게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잘 기획하는 그러한 그 플랜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그 플랜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런 낭비나 갈등 요소를 갖다가 없애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노동계와 사회적 대타협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또 한 번 경제적으로 특히 남북교류 이 중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허피스트였습니다.